반갑습니다. 인생 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이제 3월부터는 월요일에는 성공 이론이랄까 현실론을 보고 있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기준은 한 분야에 한 30년 이상 있었고, 그리고 환갑을 넘긴 사람, 예체능 같은 데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생명주기가 짧죠. 운동이다 하면 뭐 김연아다 하면은 되게 뭐 몇 년 세계 정상을 누리면 그 뒤로는 운동은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제 그런 특수한 분야가 아니라면 사업 분야라든가 어떤 전문성을 갖는 분야라든가 이런 데서는 한 분야든 아니면 여기저기라도 한 30여 년 일하고 환갑 넘은 사람, 되게 우리가 30살쯤 일을 시작하니까 그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제 책 쓸 때 옛날에 보니까 한 40대들이라든가 50대들을 이렇게 거론하고 보면은 뒤에 뭐 갑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밖으로 알려진 것하고 달리 다른 문제가 불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저도 환갑 넘은 사람이니까 산전수전 겪었다 하더라도 사람을 얘기한다는 게 이거 조심스러운 문제잖아요. 사실은 죽은 다음에 인간은 평가해야 됩니다. 원래 인생평가는 관뚜껑 덮은 다음에 하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정주영 성공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제가 약간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잘 알려진 측면은 이제 우리가 그 실행을 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더 이렇게 몇 가지라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무슨 비법, 저도 논술학원 할 때 뭐 늦게 와가지고 논술하는 비법이 있냐고 그러는데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비법 없습니다. 습관으로 공부해야 되고 원고지가 쌓이는 만큼 논술 실력이 쌓이는 것이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막판에 너무 급하게 오면은 뭐 요구하는 건 많지 금방 비법 일러주면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래서 저도 15년 안팎 학원 하면서 그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중반 넘어서는 상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성공 비법,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비법 없습니다. 비결 없습니다. 다 압니다. 초등학교만 나오면. 그걸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흔히 그 정주영의 현장 소장, 그 다음에 이병철의 기획력, 김우중의 영업력, 이 세 사람이 있다면 아마 세계적인 경영가가 됐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그 세 가지 요건이 발견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 이제 3대 재벌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주영, 이병철, 김우중, 한 시대를 풍미한 기업가들이죠. 물론 이제 1997년 외환 위기 때 김우중은 쓰러지고, 지금 이병철이나 정주영의 후예들은 뭐 3대까지 가고 있죠. 지금 3대, 4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 기업이 이어지고 있죠. 정주영은 뭐 아주 유명한데 왜 그런가? 초졸이죠. 빈농 출신이죠. 가난한 집안에, 형제는 또 6남 2녀나 됐죠. 8형제. 그 장남. 가난한 집 장남. 형제 많고 신랑감으로서 빵점이잖아요. 기피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초졸 출신, 물론 그 당시에 초졸이라면은 뭐 그렇게 못 배운 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도 30년대생인데 정주행 그보다 빠르던가요? 초등학교 2학년 중퇴생이거든요. 그때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뭐 시골에서는 그런 대로 괜찮은 학력이긴 하지만 그 일제 당시에도, 일제 강점기에도 일제 유학한 사람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남긴 건 뭡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그 인생성형의 모델로서 제가 정주영을 제일 먼저 추켜 들은 겁니다. 더군다나 북한 출신으로서, 강원도 출신으로서 없잖아요. 그 학맥도, 인맥도. 그런데도 허를단신 넘어와가지고 이 동생들도 다 키워내고, 그리고 부모님까지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성공을 이뤘죠.
그냥 막노동도 하고 여기저기 하다가 쌀가게 이렇게 취업했는데 그가 얼마나 이 신용이 있었길래 저는 정주행의 성공법으로 세 가지를 듭니다. 신용, 실행, 근검. 네 가지 이상 이야기하면 복잡해지기도 하고 이 복잡 구성이 되면 기억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실행, 근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쌀가게 취업해서 쌀가게에서 얼마나 일을 잘했든지 근데 그가 미리 배운 게 있었습니다. 뭐 북이라든가 또 한때는 율법전서, 이 사법고시도 보고 그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행이 합일됐던 거죠. 육체노동과 지식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쌀가게 가서 배달도 이제 잘하고 그 부기도 잘하고 재고 정리도 잘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예쁘게 봤는가. 그 직원들도 많았지만 자기 아들도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1950년대 그때 얼마나 가문의식이 강하고 자식들한테 지금도 최고의 그 뭐랄까요 부자들의 고민이 자식한테 기업이 인수해 주는 것, 돈 상속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아들을 제끼고 그 쌀집 주인 아들을 제끼고 그 쌀가게를 인수하게 됐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신용을 쌓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직원들 중에서 뛰어났지만 그 속 못 차린 자식보다도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쌀가게를 물려줬고 그 쌀가게 이름은 뭐라고 썼느냐, 뭐라고 지었느냐 이렇게 졌습니다. 경일. 서울에서 최고, 서울에서 1등. 이렇게 포부가 컸습니다. 서울에서 최고면 전국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최고의 쌀가게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한때 그 기업이 됐잖아요. 삼성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뭐 혁혁한 그런 어떤 공로를 세워가지고 따라잡았잖아요. 그리고 고령교를 복구할 때는 1952년이죠. 전시회 전쟁 끝나지도 않았을 때 고령교 그 지금 경남이던가요? 고령교를 복구하는데 계약을 해가지고 그 뭐 인플레가 120배 안팎 계약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손을 봤어요. 이를테면 1억에 계약했으면 2억 이상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공사기간도 워낙 난공사해가지고 그나마 장비는 또 시원치 않고 공사기간도 못 맞췄어요. 그래 불철주야 해가지고 뭐 몇 달 넘기긴 했지만 아무튼 그 신뢰를 지키려고 계약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지만 기간도 못 지켰고 그리고 계약 금액보다도 2배 이상이나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를 받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었죠. 저 1,000원밖에 안 되는 게 인플레이션 개념이나 있었냐. 지금 전시에 이게 지금 그 종이 조각으로 되는데 돈이 그런 개념이나 있었냐. 그걸 멋모르고 장비도 없이 무슨 뭐 삽 들고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냐. 직원들 속에서도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러나 그는 해냈어요. 하여간. 그러나 손해는 엄청나게 봤죠. 이 채권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난리를 내고 그러는데 그걸 다 막 빚을 끌어대면서 하고 결국은 자기 집, 자기 그 공장, 동생 집, 또 직원 집, 매제 집 팔아가지고 해결하고도 그 빚을 갚는데 20년이나 걸렸어요. 조국 아버지인가도 그 뭐 건설했다는데 이렇게 부도나니까 이게 국가의 부채 부담을 주고 그랬다잖아요. 어찌 보면 부모가 그런 식으로 국가에 부담을 주는 식으로 하니까 부도나면 해결하는 방식이 많잖아요. 고위부도를 낸다든가 국가에 부담을 준다든가 죽어도 자기가 갚는다든가. 정주행은 죽어도 자기가 갚는 스타일로 왔는데 얼마나 자기를 믿었으면 자기가 물론 이제 동생도 도와줘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동생이 집 팔아서 갚아주고 직원도 매제도 저도 오남일래 장남이니까 있지만 제가 그럴 수 있을런가요? 여러분들도 동생이 있고 형제가 있겠죠? 여러분이 어려울 때 몇천 빌려달라고 하면 동생 집을 담보로 맡겨가지고 돈 얻자고 해도 연대보증 서달라고 해도 형제간에도 그게 쉽습니까?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으면 어느 정도 신용을 얻었으면 얼마나 믿었으면 동생들과 직원과 매제가 집을 팔아서 갚아주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20년 동안 갚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맡긴 수준은 했지만 그 공사를 이렇게 입찰시킨 국가 입장에서도 그를 보면서 얼마나 그를 신뢰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 광급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맡게 된 거예요. 그냥 정주영이 무슨 뭐 이뻐서 쌀가게를 인수한 게 아니고 고령교 이 복구공사를 따낸 게 아니고 그 뒤에 많은 어떤 사람들은 뭐 참여연대나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정주영이 정경유착 안 그래요. 박정희 시절에도 그렇게 능력이 있고 신용을 지키니까 준 거예요. 물론 서로 연결이 돼 있었겠죠. 아무나 저희 그때 건설공사가 얼마나 맞섰는데 그러지 않았죠. 신용을 지켰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훈장이었고 그 아버지도 육남 일녀의 차남이었어요. 그리고 정주영은 육남 이녀의 장남인데 장남으로서 부모 못지않게 동생들을 책임지려는 그런 의식 그리고 그 신뢰를 지켰으니까 동생들도 매제들도 이렇게 자기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줬던 것이죠. 그 빚을 갚는데 20년이나 걸렸다니까요. 빚 갚아보면 알지만 이 빚 지면 노예됩니다. 근데 그 노예 생활을 이렇게 20년 하면서도 신용을 목숨같이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 고령고 그 복구를 하면서 이제 수업료를 어마어마하게 지불한 대신 많이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는 인플레이션 개념이라든가 이 공기 개념이라든가 장비가 필요하다는 걸 절감했고 그리고 대형 토목공사를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정부에 이 입찰해서 들어갈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가 그리고 자재업체와 인부를 조달하는 거 이런 것 저런 것 이 건설이 종합예술이라는 것을 그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빚 갚으면서 목숨 걸고 신용을 지키면서 공짜로 돈을 날린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얻은 이런 신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정부처럼.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정치가들 안 다룹니다. 저는 정치가 하나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 뭐 12명 나왔던가요? 12명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통령 몇십 명, 몇백 명 모아도 정주영의 이 신용력과 실행력, 근검력 이거 못 당한다고 봅니다. 정치인들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근데 정치인이 기업가들 모아놓고 받아쓰기 하듯 이런 모습을 보면 웃음 정도가 아니라 하품 나옵니다. 하품. 그의 실행력은 유명하죠. 그 기업가들 어록에서 1등한 것이 정주영의 해봤어라고 봅니다. 해봤어? 왜 해봤어라는 말을 그렇게 외쳤습니까? 그 대입 직원들, 또 자기 부하들, 그리고 이 관료들, 오죽하면 조선소를 세운다고 해안 사진 찍어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정부 관료 중에 그때 부총리였다는데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이 이 조선소를 세우면 이 열 손가락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하늘을 나르겠다고 그렇게 조소를 했대요. 그렇게 멸시를 했대요. 관료가 볼 때는 불가능하죠. 만인이 반대할 때도 해냈잖아요. 내가 만인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시도하고 할 때까지 한다. 그래서 해냈잖아요. 정주영이 정치인들처럼 이 사기꾼 같은 사기성 농후한 정치인들처럼 개울도 없는 데다가 뭐 다리 논다고 하고 무슨 뭐 이 극락 천국을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거짓말만 하고 그냥 내일은 또 언제 내가 그런 말을 나 그런 적 없는데 하는 그런 친구들하고 달리 해봤어하고 지행합의 라는 것과 행동하는 것 언행일치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 그것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주영의 해봤어가 인기가 있는 거죠. 그 말이 그래서 재벌 어록 1호 대 1호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날 때까지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성공할 때까지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가 자동차 수리소를 했는데 어느 날
이 관공서 가서 이 관급공사 한 다음에 돈을 타는데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조금 타는데 어떤 사람은 두둑이 타가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건설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날로 가서 건설 시작해가지고 차례됐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건설해서 이렇게 보니까 경부고속도로도 내고 그러고 보니까 아 이거 조선 해보라고 이 박정희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지. 자기가 봐도 뭐 조선하는 거나 이 건설하는 거나 건설해가지고 집 짓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엔진 달아가지고 이 움직이는 집처럼 바다에 떠있는 집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참조지표 그러죠. 이전 관행에서 이전 성공 체험에서 성공한 그 참조를 삼아서 성공을 참조 삼아서 다음 것을 실행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참고할 게 있고 이전 성공 참조 지표가 있어서 하는데 만인들은 말리는 거예요. 그런 공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면서 서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 전 또 이제 인생 성형가로서 여기저기 돌아다녀봤습니다. 이 정주영에. 근데 거기 가니까 길도 막 포장도 안 돼 있고 요새는 이제 태양광 발전돼 있고 그러더만. 그리고 거기 그 연수원인가 있는데 막 거기서 못 들어가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인데 여기 가보려고 한다 해서 또 이렇게 산 넘어 그런데 차 그 승용차를 이렇게 가지고 가지고 정말 참 큰일 날 뻔 봤는데 뭐 정주영이 이 서산 간척할 때 그 폐선으로서 물막이 공사한 그 공법을 생각할 때 그 어찌 보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대 나온 사람은 틀에 갇힌 거죠. 틀에 갇혀서 자기가 배우지 않은 것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정주영은 아예 안 배웠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봤어? 한번 해본 다음에 안 되면 또 다른 거 해보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일 뭐랄까 우리 그 성공 이야기에서 정주영 성공 이야기에서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가 저 영국 그 AMP 애플도어 롬바통이라는 그 은행장과 나눈 이야기죠. 이 현대중공업 세울 때 이야기죠. 이것도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아니 사진 한 장 결론 가가지고 여기 만에다가 이게 세울 것인데 이 뭐 입지 조건이 좋고 그리고 여기다 세우면은 아마 세계적인 조선소가 될 거라고 하는데 사진 한 장 들고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거 사기꾼 아니야. 그리고 당신 뭘 전공했어? 그러니까 대학 근처에도 안 가고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뭘 전공해요? 사업 계획서 봤어요? 그 사업 계획서가 제 전공입니다. 옥스퍼드,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그보다도 더 멋진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가가지고 서산 갔다든가 서산농장 거기도 있고 그런데 정주영의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그 뭐야 거지같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자기를 비난하는 것도 아닌데 그 직유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거기에 대응도 못 하는 거예요. 정주영 봐봐요. 세계적인 그 은행 거기 돈 빌리러 간 어찌 보면 을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500원짜리 꺼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일찍부터 거북선이란 철갑선도 맞은 거다. 우리가 일제강점하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이제부터 뭔가 비상하려고 한다. 도와주시오. 하도 웃으니까 하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럼 내가 빌려줄 수는 있는데 당신 배를 수주해와라. 그러니까 정주영 못지않게 웃기는 사람이 쓰는가 봐요. 근데 이게 세계적인 이 선박왕에 속할 만한 사람이죠. 진짜 이 사진을 보고 리바노스 배 두 척을 내가 주문하겠다. 제작해 주시오. 둘 다 웃기는 사람이죠. 근데 그 은행장이 롬바통 은행장이 이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실행력을 본 거예요. 그 사람, 이 정주영이 그때 가가지고 무슨 임기응변으로 사진 한 장 들고 가가지고 그때 대응 잘하니까 그래서 돈 빌려줬어요. 은행이 어딘데 그렇게 돈을 빌려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해온 거 다 조사한 거예요. 그가 해온 것을 본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낳은 그 업적, 그가 낸 열매,
경부고속도로랑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건설 작업 같은 거 하고. 그가 이룬 업적을 보고 빌려준 것이지 무슨 사기꾼처럼 가가지고 사진 한 장 들고 가가지고 그를 설득해가지고 빌려왔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다른 이 선박회사 가가지고 그 주문을 받아왔잖아요. 이럴 정도로 실행력이 있었어요. 남을 설득하는 데서도.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조선소 세워가지고 만들어서 배를 진수시키는 데까지 실행력이 있었다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실행력이 있으니까 그 실행력 입에서 실행력이 그렇게 뛰어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해봤어 하면 되는 것이지, 마스크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정치인들하고 이 기업가하고는 달라요. 기업가는 성과 예술의 이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에요. 정치도 성과 예술이라고 볼 때 성과를 못 내는 사람은 무능한 정치인인 거예요. 기업 현장에서는 성과를 못 내면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책임져줘요? 국가는 자기가 5년 단임, 단절형, 무책임형, 그냥 거기 임기 있다가 채우고 나가면 무책임하잖아요. 외환위기 뭐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책임졌습니까? 한 푼이라도 책임졌어요? 지금도 이렇게 정치 잘 못하고 뭐 경제 망하게 하고도 물러난다면 책임져요? 자기 재산 팔아서 갚아요? 그러나 기업인은 망하면 그대로 책임지는 거예요. 외환위기 때 30대 재벌의 반절 이상이 부도났잖아요. 1997년. 그 누가 살려줬어요? 안 살려주나. 이 기업가는 자기 기업과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행력을 하고 이렇게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은행 있는 사람이 돈 보고 준다고도 안 빌려줘요. 신용이 없으면. 이 실행력에서 신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박정희 하고 소양강댐 그렇게 할 때도 이게 콘크리트로 하려고 하는 것을 사력댐으로 흙으로 막았는데 이 포병장교 출신인 박정희를 설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말이 통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두환하고 같은 군인 출신이지만 이야기를 해보니까 도무지 말이 안 통했다고. 박정희는 이 쿠데타의 흠결이 있고 일제 치하에 도운 흠결은 있지만 말이 통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 기업가 중에서는 궁짝이 맞으니까, 궁합이 맞으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연계가 된 것이지 정경유착이 아니란 거예요. 어찌 보면 상생적 협력 뭐 그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말보다 발이 빠른 사람이라고요. 그가 수많은 업적을 냈기 때문에 그가 걸어온 발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사진 한 장 보고 말 듣고 빌려준 게 아니에요. 그 은행 이야기, 지폐 이야기, 사진 이야기 그런 게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그걸 마치 말로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현혹해가지고 돈을 빌려갔다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만의 이야기예요. 안 빌려줘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은행이 영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그렇게 돈을 빌려줘요? 안 빌려줍니다. 그는 계몽 소설을 읽고 이광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쓴 그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 연재한 소설을 읽고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실행한 거예요. 그 실행력으로 현대를 이룬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된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그가 쓴 책이 이거 아닙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리고 그가 성공한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말해서 내 성공은 진취적인 기상과 신념이 기적의 열쇠다. 남들은 기적이다, 신화다, 전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취적인 기상과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신념을 지키면서 실행하면서 근검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소처럼 우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했어요. 그가 소 2마리 팔아가지고 4번 가출한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 당시에 가출 한 번 시도하는 것도 보통 내기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탱크 같은 저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4번씩이나 가출했어요. 근데 마지막 인간은 자기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가 판 소 2마리 값. 그때로 70원인가요? 대단한 배짱이죠. 근데 이제
그거 안 맞아 죽으려면 몇백 배 벌어야 할 거 아니야. 몇백 배가 아니라 북한에다 준 것만으로도 1000마리인가 1001마리인가 그 서산농장에서 키운 거 갖다 줬잖아요. 이거 소때 방북할 때. 이렇게 부모가 투자한 것에 1000배, 만배, 억배 번 사람들이 드물어요. 대개 88알은 부모가 투자한 것도 본전도 못 건져요. 그러니까 자식 농사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얼마나 성공했느냐. 읽은 그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장어명에서도 하잖아요. 읽은 얘기예요. 읽은 한결같은 부지런함. 읽은 천하 무난사 그렇게 이야기죠.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난사 어려운 일이 없다. 부지런한 거 이거 농경문화의 구호가 아니냐.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성인 돼가지고 일할 만하니까 옛날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이렇게 일 시켰습니다. 10대 들어서면 4시에 깨워가지고 10리 이상 되는 15리쯤 되는데 그 농토까지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4시에 깨워서 아이를. 옛날 그 양반들은 이 아침형이라 빨리 일어납니다.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들도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분가에 살 때도 새벽같이 오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함을 심어준 거예요. 부지런함을. 저도 어찌 보면 아버지가 이 농민이라 이 부지런함이 몸에 배서 한 사람은 이제 장사의 딸이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저는 지금 뭐 계기 없이 지금도 한 6시 안팎이면 일어납니다. 되게. 근데 뭐 예순 서너 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옛날같이 퍼뜩퍼뜩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촌에서 살면서 그걸 배웠거든요. 이 정중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4시에 깨워가지고 10월이 길 되는데 가서 일을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항상 4, 5시에 기상했다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 뭐 울산 현장이라든가 저기 여기 단양이던가요? 시멘트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사람들이 출근도 하기 전에 도착했다잖아요. 뭐 호랑이 나타났다 하고 현장에 나타나면 그랬다고 하잖아요. 때로는 막 차 타고도 가고 때로는 열차 타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근검했다는 거예요. 결혼 60주년 됐는데 자기 아내에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6.25 때인가 사준 그 재봉틀이 재산이 전부더래요. 이렇게 근검하게 살았어요. 진짜로 이 정종영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청원동 자택이든가 거기 가서 보니까 떨어진 구두하며 떨어진 양복이며 그리고 어떤 그 기업체인가 반려인가가 골프를 이렇게 치러 나왔는데 골프복을 보니까 하의가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혀 의식이 안 는 거예요. 뭐 떨어진 옷이고 뭐고 떨어진 구두고 아내도 어찌 보면 똑같은 사람 만난 거죠.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이 주식으로는 최고의 주식 부자가 된 적도 있는 사람인데 구식 TV에 떨어진 구두에 떨어진 양복에 그러니까 어제 책도 읽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나폴레옹도 이 시골뜨기 황제로서 어쩌다 이렇게 이제 군인해가지고 스스로 황제가 돼가지고 어찌 보면 왜냐면 서양에서는 바닥에부터 성공한 사람을 높이 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에서 논 사람을 많이 높이 치는데 우리는 땅에서 이렇게 된 걸 서양에서는 높이 칩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높이 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도 무슨 궁중 연애를 한다든가 무슨 위험을 권위를 차려야 할 때는 굉장히 사치스러웠는데 호화스러웠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할 때는 좁쌀영감처럼 쪼잔했대요. 이게 검소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릴 때 밴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누구한테 보일 필요가 없을 때는. 정정이 그랬다는 이야기죠. 무슨 뭐 메이커고 누구 부인처럼 뭐 몇백만 원짜리 입고 시장에 가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시장 사람들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입고 있는데 거기 몇백만 원짜리 입고 가는 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울려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차단하는 것이잖아요. 옷이라는 것은 계급을 나타내기도 하고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치부를 가리는 것이고 옷의 기능이 여러 가지인데 비싼 옷을 입고 갔다는 이야기는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고 얘기. 그러면서 압수 뭐고 거기서 뭐 먹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형식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형식을. 근데 정주행은 어찌 보면 부자가 된 다음에도 그냥
소소하게 입은 거죠. 물론 부자가 그렇게 입으면 괜찮지만 또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입으면 또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요새야 뭐 옷이 떨어져서 못 입습니까? 좀 싸서 못 입고 그러면 싸고 비싸고의 차이가 있지. 그 보통 사람은 무슨 메이크업 뭐고 여기다 크게 안 써붙이면 뭘 합니까? 근데 왜 이런 데 크게 써붙이는 건 모르겠더라고요. 브랜드를. 남이 알아주니까 그런가? 남이 몰라볼까 싶어서 그런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괜찮은 옷일수록 크게 써붙이는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정주영은. 그냥 떨어진 옷 입고도 골프장 가가지고 그 접대하고 만나고 그랬어. 이게 자기 몸이 국보인데 우주보인데 옷으로 그걸 뭐 가릴 필요가 뭐가 있고 옷을 비싼 거 입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독학을 했어요. 왜? 할아버지가 훈장이었고 아버지도 그걸 혼자 배우는 걸 중시했고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기 때문에 그 학벌에 대한 그런 것도 얼마나 또 컴플렉스가 컸겠어요. 그래서 혼자 배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소 판돈 훔쳐온 걸로 이 부기학원 다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석고시도 보려고 육법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 북이나 법 공부한 게 사업할 때 굉장히 기묘하게 필요했다고 하잖아요. 현장에서 배운 공부라. 자, 정주영에 대한 뭐 일화는 뭐 무궁무진하죠. 뭐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와서 정말 항맥 인맥 없는데도 우리나라 이 인맥사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유명하죠. 정주영의 이 신용, 실행, 근검 이걸 실천해서 성공했다. 이 사람은. 근데 우리 초등학교만 나오면 이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용을 지켜야 한다. 장사에서는 사업에서는 신용이 생명이다. 실행.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해봤어? 다 알죠. 근데 다이어트 작심삼일, 공부 작심삼일, 사업 작심 3년은 해야 자리 잡지 않습니까? 근데 작심 3월 그것도 안 해보고 지금 같은 이 의원폐렴 같은 이게 뭐 거의 지변이죠. 지변 뭐 인변이기도 한데 인재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이런 돌발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위기 상시화 시대에 그걸 뚫고 온 거예요. 실행으로. 그 다음에 근검했어요. 부지런하고 검소했어요. 다산 정약용이 자기 자식들한테 다 줄 거 없다. 너희들한테 물려주노니 그것은 근검이다 그랬잖아요. 부지런하고 검소하면 즉 많이 벌고 아끼면 내일 먹을 걸 내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 먹을 걸 오늘 먹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자는 일은 오늘 하고 먹을 건 내일 먹는 거예요. 100원 벌어서 90원 저축하는 거예요. 100원 벌어서 200원어치 먹으면 어떻게 부자가 돼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자,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정주영처럼 살아서 성공하기 바랍니다. 필통 소개를 잊었네요. 예, 이런 필통입니다. 예, 나무인데 이렇게 깎아서 칠을 하고 여기 이렇게 그 옹이가 있는 것처럼 만들었네요. 예, 이렇게 또 멋진 필통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성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